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의대 생리학교실의 서인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온 통로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슬라이드인데요. 오늘 금요터치 9월 3일 금요일에는 이온 통로란, 영어로는 아이온 채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포인터 좀 잠깐 바꾸겠습니다. 이 사진은 2012년도에 제주도에서 저희 랩 멤버들하고 같이 랩원들과 같이 가서 찍은 겁니다. 그때 세계적으로 이온 통로 연구회가 있어가지고 봤는데요. 이제 다들 떠나고 요 사람만 지금 이제 남아서 실험실에서 같이 저랑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과학과 의학, 생리학, 전기생리학 이런 걸 알아야 이제 이온 통로란 뭔지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이온 통로를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볼테지 클램프 테크닉이나 그 다음에 패치 클램프 테크닉, 엑스레이를 사용해서 결정학을 하거나 그 다음에 크라이오 EM이라 그래가지고 전자현미경으로 보는 이런 것들을 해야 이온 통로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면 제가 왜 생리학을 했는지 이런 것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문헌은 제가 10년 전에 광주에서 금요터치를 할 때도 보여드렸었는데 1번서부터 5번까지 보여드렸었는데 여기 이제 등장인물들입니다. 김기한 어뮤이 선생님이 나오시고 허치킨 헉슬리 나오고 어빈 레어 나오고 라드 맥키넌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리차드 핸더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2017년에 이제 노벨상을 타신 분이어서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이 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의학은 아주 종합학문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 쪽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학문들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인문과학이 들어간 그런 학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 중에서 정신의학, 정신과, 예방의학, 의료관리학, 의사학, 법의학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가 하는 생리학은 이 자연과학, 그래서 특히 이제 물리랑 아주 많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제가 2019년도에 물리학회 바이오피지컬 세션이 생겼어요. 생물 물리학 세션이 생겨서 거기 가서 이제 20분 동안 강연을 한 건데 패치 클램프를 이용해서 이온 통로를 어떻게 연구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었고요. 생물 물리, 그래서 바이오피직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학 중에서 물리학을 가장 많이 접하는 수학과 물리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학문이 이제 생리학이 되고 이온 통로 연구는 그 중에서도 더 그런 것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노벨상을 받으신 펜로즈 할아버지죠. 그래서 호킹 영화 중에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인가? 제가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거기 보면 호킹이 이제 이 펜로즈하고 얘기하고 펜로즈 강의를 런던에 가서 듣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호킹이 죽은 다음에 이분, 그 다음에 실제로 중력에 대해서 공부하신 실험하는 두 분, 이렇게 해서 세 분이 타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금요터치가 이제 과학에 대한 얘기니까 이 금요터치를 듣는 여러분 중에서도 누군가는 언젠가는 이렇게 이분처럼 메달을 손에 들고 사진을 찍을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연구도 할 때도 있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아주 중요한데 우리나라 하면은 이희소 박사님이 아주 가장 노벨상 수상자에 가깝게 접근을 했었죠. 그래서 이분하고 일했던 분들이 압두스 살람이라든가 호프트, 발음도 좀 어려운데요. 이분이 한 얘기들 보면 이희소 선생님이 받아야지 내가 받은 게 부끄럽다. 아니면은 이희소 선생님은 진짜 엄청나게 공부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77년에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이분들이 타실 때쯤 충분히 타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노벨상은 죽은 사람은 주질 않아요. 죽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가 나중에 노벨상을 받게 되면 오래오래 사셔가지고 꼭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때에는 노벨상을 타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생리학은 뭐냐면 한자로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삶의 이치, 로직 오브 라이프를, 삶의 이치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생리학은 살아있는 생명체, 리빙 오가니즘이어야 되고 거기에서 바이탈 펑션, 필수 기능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조절되고 통합되는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런 이온 통로 전기 생리학은 일반 생리학, 제너럴 피지올로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과 조직에서 공통으로
그 기능에 공통으로 작용하는 원리, 프린시플을 일반적인 원리를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물리학이 생리학하고 생자하고 물자만 다른 거죠. 이렇게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기생리학, 일렉트로피지올로지라는 거를 하는데요. 이렇게 복잡한 기기를 사용해서 세포에서 전기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OPAmp라고 하는 전자공학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도 있고, 우리 아들이 게임할 때 사용하는 컴퓨터, 이런 것들 사용하면 이렇게 전류들을 세포에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런 심전도 같은 거를 하는데, 이게 다 심장에 전기가 이렇게 막 흐르는 걸 봐서 기록을 해서 이제 심전도를 측정을 하는 거죠. 갑자기 이런 왜 번개가 이렇게 슬라이드에 있냐면, 처음에 초창기에 사람들이 전기생리학을 시작한 사람들은 개구리 이따리 가지고 많이 실험을 했는데, 개구리 이따리를 실험하고 나서 뜰에다 이렇게 버렸는데 번개를 맞으니까 그 개구리 이따리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 신기하다 그래서 우리 몸에도 이제 전기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를 보면 전기생리학은 어떤 생물학적인 세포들, 조직 이런 데서의 일렉트리컬 프로퍼티, 전기적 특성들을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압을, 볼테지를 재거나 전류를, 커런트를 재는 그런 현상들 됩니다. 뉴로사이언스에서 신경에서 하는 것들 보면 뉴런들의 전기적 활동을 측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활동전압이라고 하는 액션 포텐셜 혹은 활동 전위를 잘 기록을 해서 이런 신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뇌 전체에서는 뇌파로, EEG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케일을 보면 싱글 아이온 채널 프로테인, 그러니까 통로 하나, 이온 통로 단백질 하나만 가지고도 거기서부터 전류를 측정을 할 수 있고, 홀 오간, 전체 심장에서 전류가 어떻게 생기는지 이런 걸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생리학은 임상적으로도 클리닉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심전도, ECG 혹은 EKG, 근전도, EMG, 마이오그램, 그다음에 뇌파, 엔세팔로그램, 그다음에 눈 돌아가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에서부터 임상까지 많이 사용이 전기생리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KG는 가시면은 이렇게 팔, 다리, 그다음에 심장 앞에 이렇게 전극을 달면 이런 심박동이나 이런 걸 전기적인 특성들을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이제 과학 중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좀 치사한 방법이긴 하지만, 노벨상을 타면 그래도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924년에 윌리엄 아인토벤 할아버지가 이런 일렉트로카디오그램의 기전을 밝혀서 이제 노벨상을 타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환자가 손 따로 솔트 솔루션, 그러니까 소금용액에다 하나 집어넣고 발 집어넣고 이쪽 다리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런 심전도를 측정을 한 거죠. 또 어떤 신문에 보면 이제 강아지를 이제 사람 대신 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환자를 사용해서 했었죠. 강아지를 했는데 그림이 잘못된 게, 이렇게 팔, 다리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여기 전류가 흘러가지고 얘가 지지직 하고서 이제 불쌍한 강아지가 되어버립니다. 뇌파도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면 이렇게 빈도수가 많고 아주 수면에 빠지면 이렇게 느린 슬로우한 천천히 뇌파가 생기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제 뇌병이 있으면 이런 뇌파가 많이 바뀌고, 그래서 병을 측정을 하죠. 이렇게 간질, 뇌전증이 있으면 이렇게 막 이상해지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 이런 세포막 전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렇게 아주 가는 유리 미세 전극을 이제 세포에다 이렇게 찔러 놓으면 밖에 있을 때는 0mV로 그냥 아무 전기적인 게 없는 것 같은데, 세포로 들어가면 툭 하고 떨어지면서 이런 안정막 전압이 레스팅,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 상태다, 쉬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안정막 전압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찔러 놓은 다음에 자극을 줘가지고 어떤 큰 자극을 주면 여기서 이제 어떤 큰 전압 변이가 일어나는데, 그걸 우리가 활동 전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1700년대, 1800년대부터 이러한 전기적인 현상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고, 우리 몸에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막 전압은 대개 한 마이너스 70mV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뭐 100V, 뭐 220V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건전지도 6V, 뭐 12V 이렇게 되니까 뭐 마이너스 70mV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세포막 두께가 3.5 나노미터예요. 10의 마이너스 9승. 공이 9개인 0.0000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압 전선이 이렇게 전압이 전달될 때는 킬로미터당 20만 볼트가 떨어지는데 우리 세포는 센티미터당 20만 볼트가 떨어져요. 이 3.5 나노미터이기 때문에 70mV. 그러니까 그 3.5 나노미터에 굉장히 큰 전압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전압의 변화에 의해서 단백질이 어떤 구조 변화를 일으키고 이제 어떤 이온통 내 문이 열린다거나 이온통로가 반응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막에는 충분히 큰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막전압이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생리학을 제가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네른스트 할아버지가 이분도 1920년에 노벨상을 타셨는데요. 이 네른스트 포텐셜 혹은 네른스트 전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막을 경계로 해서 농도가 안쪽에 바깥쪽에 이온이 있는데 그 농도가 다르면 그 농도 차의 로그, 내추럴 로그, ln 값, 내추럴 로그 ln 값에 비례해서 그 값에 따라서 어떤 평형전압이 생긴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케미컬 에너지, 화학적 에너지, 농도 경세에 의한 이동과 정기적인 경세에 의한 이동이 같아지는 그런 시점이 있어서 이온의 농도 경사가 있을 때는 어떤 딱 일정한 전압에서 이동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온 농도 경사가 있는 경우에 그에 의한 전압이 생기고 전압 경사와 농도 경사가 평을 이루면 전기생리학 이루면 그때 이제 전압이 생기는데 그걸 네른스트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생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제가 학생들한테는 자다가도 제가 딱 물어보면 즉시로 일어나서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 됩니다. 농도 경사의 로그 값에 어떤 이온의 평형전압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포막이 우선 지질로, 리피드로 되어 있어서 절연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통과하지 않는데 이런 이온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이온들이 이동해가지고 이제 정기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세포막에 대해서 플루이드 모자익 모델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밝혀지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기는지 이제 많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1880년대부터 리피드로 되어 있고 거기에 아마 단백질도 껴 있을 것 같다. 단백질이 이런 식으로 껴 있을 거다. 전자현명이 나와서 이렇게 얇게 몇 나노미터에 해당되는 막이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밝히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슬라이드를 많이 봤었는데 그전엔 몰랐어요. 근데 1980년대에 엉잉이라는 사람과 핸더슨이라는 사람, 앞에서 이제 핸더슨 얘기가 나왔었죠. 2017년에 노벨상을 타신 분이 이런 그 세포막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연 통로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같은 동료로서 캠브리지에서 MRC 분자 생물학 랩에서 같이 이제 일을 하신 거죠. 이분은 타셨고 이분은 노벨상은 못 타셨어요. 아주 중요한 일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이 있으면 여기에 관통하는 그런 인테그랄 프로테인, 관통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주변에 달려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페리페럴 프로테인도 있고 여기 노란색으로 된 리피드가 달려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세포막에 단백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막에 있는 단백질들은 수용체가 되기도 하고 운반체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효소 엔자임도 되고 어떤 구조적인 성분들이 되는데 이온 통로로서 작용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수용체로는 한 800개 정도 우리 유전체를 다 해보면 있다고 그러고 트랜스포터도 뭐 4,500개 그다음에 아이온 채널도 한 3,400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 세포마다 어떤 기능을 할 때 리셉터 몇 개, 뭐 아이온 채널 몇 개, 트랜스포터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세포별로 각 기능에 맞춰서 이제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채널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사용을 했을까? 이렇게 보면 채널이라는 뜻은 우리가 해역, 수로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막 자체 인지질로 되어 있는 지질막은 물과 이온 등이 거의 투과되지 않기 때문에 수로나 해엽 같이 물자와 배
물자와 배를 운반시키는 것 같은 구조가 우리 세포에도 있어야, 세포막에도 있어야 이제 이온이 이동할 것 같으니까 이런 아이온 채널이라는 말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구조로도 보니까 이온 통로는 가운데 구멍, 물길이 있는 원통과 비슷한 단백질이 세포막에 박혀 있는 형태로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문이 그냥 이온 통로가 그냥 뻥 뚫려 있기만 하면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하니까 거기에 문을 닫는 거죠. 그러니까 농도경사나 전압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이온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문이 있어가지고 어느 자극에 의해서 문이 열려야지만 그 이온 통로가 열려서 그 자극이나 신호에 따라서 이온의 흐름이 조절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온 통로의 문이 게이트가 열리면 매우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데 이온 통로 하나에서 보면 초당 100만 개 아이온이 쫙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세한 얘기는 프란 아슈크로프트 아주머니가 The Spark of Life라는 책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많이 해줬습니다. 저희 그 의과대학에 있는 동료가 책을 번역을 해서 출판사에 넘겼는데 아직 나오질 않았어요. 그 출판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책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출판사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알기 좋게 모식도로 보면 이렇게 리피드만 있으면 지질막만 있으면 여기 이온들이 통과할 수가 없어요. 통과할 수가 없고 이렇게 아이온 채널이 있어야지만이 이온들이 이 문을 통해서 이 통로를 통해서 포를 통해서 구멍을 통해서 이온들이 이렇게 쭉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물길이 세포막 속에 있어야 거길 통해서 이렇게 구멍이 있어야 통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압을 그러니까 걸어주면 요 통로를 통해서 이온들이 이동을 하죠. 오음의 법칙은 실제로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이렇게 되죠. 근데 저희는 전류는 전압에다가 컨덕턴스, 전도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항은 낮을수록 잘 통과하는데 전도도는 높을수록 잘 통과를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머리가 점점 나빠져가지고 그냥 비례 수준인 걸 좋아하죠. 크면 많이 통과하는 거 이렇게 원하기 때문에 전도도라는 걸 지멘스라는 단어를 써서 하기 때문에 전도도가 크면 이게 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이온들이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포막에 이제 이온 통로들이 이렇게 닫혀 있는데 어떤 자극이 와서 문이 열리면 이 열린 통로들이 많아져서 그러니까 열려 있는 통로들의 확률 그게 높아져 가지고 이제 이온 통로가 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항은 떨어지고 세포막의 이온에 대한 저항은 떨어지고 컨덕턴스는 높아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정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막에는 신호 전달과 관련돼서 채널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 외에 이온들이 이동하면서 뭐 포도당도 같이 이동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반대로 뭐 수소이온처럼 나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반대로 퍼내는 여러 가지 일들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펌프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온 농도를 조절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포막은 물질이 잘 통과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질에 지방에 녹는 것들만 통과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이런 그 전해질, 일렉트로라이트들이 통과하려면 여러 가지 트랜스포터들이 있어야 되고 운반체가 있어야 되고 이온 통로가 있어야지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이 서로 정보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세포가 아주 물리적으로 경계점이 되는데 그 신호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운반체라든가 수용체, 그다음에 이온 채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을 보면 이런 식으로 농도 경사에 따라서 화학적 에너지에 따라서 이동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인 경사에 의해서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거는 그냥 물질이 농도 경사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에다가 빨간 물감을 딱 떨어뜨리면 한 점에 있다가 쫙 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농도 경사가 있으면 거리에 따라서 농도 경사가 있으면 면적에 따라서 쫙 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픽스라는 아저씨가 이제 발견해서 픽스의 제일 법칙인 거죠. 그래서 이런 비전해질인 것들은 그런 뭐 설탕 이런 것들은 이렇게 농도 경사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일렉트리컬 그레디언트가 있어야 되고 여기도 보면 거리에 따라서 전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동이 많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네른스트 평형 전압에 따라서 네른스트 전압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결정이 되고 그 속도는 이런 그 농도 경사나 그다음에 그 정기적인 경사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온 통로는 처음에 이제 전류 닫혀 있으면 전류가 안 나오다가 이렇게 문이 열려요. 문이 쫙 열리면 이온들이 이동을 하고 쭉 이동을 하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1초에 100만 개라 그랬는데 너무 늦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생기고 그다음에 문이 안 닫히더라도 자기의 특성상 이렇게 다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온 통로 연구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좀 치사한 방법이긴 하지만 노벨상 수상자를 중심으로 이제 쭉 옛날부터 1940년대, 50년대 한 일, 그래서 63년도에 노벨상을 타신 세 분, 그 중에서도 요 허치킨 할아버지와 돌아가셨어요. 1997년인가 8년 12월 20일 날 돌아가셨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제 영국 멘토 선생님이 이 선생님의 제자였는데 돌아가셨다고 그 뭐죠? 부고사를 오비튜어리라 그러는데 부고를 쓰신 글을 쓰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2003년인가 그 후에 돌아가셨는데 허치킨과 헉슬리 두 분이 할아버지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초신경, 그 다음에 중추신경에서 이런 흥분과 억제가 신경이 왜 흥분되고 억제되는지를 알려면 어떤 이온 기전이 있는데 그것들을 수학을 사용해서 이제 이온 통로라는 게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전압 고정법이라는 걸 사용을 했고 오징어를 사용해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있고 거기에 이제 유리미세 전극을 이렇게 잘 집어넣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쫙 퍼지면 신호가 아주 빨리 퍼지면 쫙 짜가지고 여기서 뭐가 나와요? 먹물이 나오는 거죠. 먹물이 나와가지고 도망가면서 자기는 도망가고 먹물 짜고 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서양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과 미국에서 오징어가 잡히는 철에 이제 주로 실험을 하시고 데이터 나오면 이제 실험실에 돌아가서 그래서 허치킨 헉슬리는 영국의 플리머스에서 콜과 커티스라는 미국 분은 우즈홀에서 이제 이런 실험을 했죠. 그래서 이 자이언트 액선 거대 축삭이 1mm 되는 직경이 1mm 되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실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노벨상을 이 오징어한테 여기다 노벨상을 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 전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온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렇게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오징어들이 정말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소듐이 아주 중요하고 소듐 농도를 바꿨더니 정상인 경우에서 33%로 줄였더니 이렇게 작아지고 그래서 이런 활동 전압이 이온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소듐 우리가 나트륨이라고도 얘기하죠. Na, 소듐 이런 것들이 활동 전압의 발생에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소듐 채널 같은 경우는 소듐 통로는 M 게이트와 H 게이트, K 채널은 N 게이트가 중요하다고 하고 막에 따라서 통로가 열리는 확률들이 이렇게 증가한다. 이런 걸 봐서 이제 이런 속도가 결정되는 것도 막전압 의존성이다. 그래서 소듐 채널에 문이 열리는 그런 속도가 막전압 의존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 거를 이제 적분을 통해서 수치 해석을 통해서 뭐 오일러 방법이라든가 룽거-쿠타 메소드 이런 걸 통해서 전류가 흐르면 막의 지질막이 컨덴서 역할을 해요. 축전기 역할을 해서 거기에 전류가 흐르면 전하가 쌓이니까 전압이 변하고 그 전압 변화가 돼서 활동 전압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전압에 따라서 어떤 반응 상수가 결정이 되고 그러면 게이트가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전도도가 변하고 전류가 바뀌면 전압이 바뀌고 그래서 활동 전압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수식을 사용해서 활동 전압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이제 계산했는데 이 헉슬리가 아주 수학을 잘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도 그렇게 1950년대, 40년대, 50년대였기 때문에 컴퓨터도 잘 발달이 안 돼가지고 이제 우리 손에 있는 그런 캘큘레이터, 계산기를 사용해가지고 그거를 세 달 동안 이걸 다
계산을 해서 이런 미분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이제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활동 전압이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소듐 채널이 열리고 소듐 통로가 열리고 포타슘 통로가 열린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험을 분자생물학적 실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4m초, 그러니까 0.004초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자생물학적 실험을 하면은 뭐 웨스턴 블롯을 하든 뭐 여러 가지 하더라도 이걸 탁 녹이는데 몇 미리초 정도에 끝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전기를 우리가 전류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반응을 측정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듐 통로가 열리면서 소듐이 세포내로 막 플러스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값이었던 전압이 플러스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포타슘이 밖으로 나가면서 플러스 값이 밖으로 나가니까 다시 마이너스 값으로 내려오는, 그렇지만 평형 전압보다는 더 증가하지 않는, 그래서 이런 정도의 활동 전압이 생기는 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 강의 들었는데 소듐 통로가 어떻고 포타슘 통로가 어떻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뭐가 중요한디 하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소듐 통로가 왜 또 우리가 삶에서 왜 중요하냐면 얘가 뭐예요? 저도 좋아하는데 비싸서 잘 못 먹지만 보고예요. 보고가 테트로톡신이라는 게 있어요. 퍼퍼피쉬가 있는데 얘가 내장에 이 테트로톡신 TTX가 있어가지고 얘 조금만 먹으면 그냥 죽어요. 죽어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소듐 통로를 이제 막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치과 가는 거 싫어하시는데 치과 가서 뭐 이를 뽑거나 그다음에 신경 치료를 하면은 거기에 뭐 주사를 이렇게 놔요. 그 이제 리도케인 같은 건데 국소마취제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앞에서 이제 M 게이트 소듐 통로는 M 게이트, H 게이트가 있다 그랬는데 H 게이트에 작동을 해가지고 소듐 채널을 닫는 거죠. 그러니까 막 선생님이 여기 막 칼로 째고 막 이래도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드릴로 막 해도 왜 하나도 안 아프지 그러다가 치과 치료를 받고 나면 막 아프죠. 집에 가면서 왜 아프지 막 이러는데 그때는 이 국소마취제가 다 이제 풀려서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온 통로라는 게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그 축상, 엑손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쭉 신호가 활동 전압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소듐이 이렇게 가면서 전달이 되면, 그러니까 막전압이 전달이 되면 여기에 소듐 통로가 열려서 여기서 열렸었죠. 그다음에 전달이 되면 여기서 소듐 통로가 열려서 활동 전압이 올라갔다가 포타슘 통로가 다시 열리면 다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이걸 가죠. 그래서 초당 100m까지도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리가 긴 친구들 1m 되면 1초도 안 돼서 그러니까 발로 못을 꽉 밟았어. 그래서 아프다 그런 거 느끼는 거 이런 거 보면 그래서 발을 떼어야 되죠. 그럼 굉장히 빨리 우리가 발을 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발끝에서부터 척추까지 신호가 전달됐다 왔기 때문에 발을 그만큼 띄는 거죠. 그래서 이 빠른 반응들은 정기적인 현상을 이용해서 활동 전압, 액션 포텐셜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분들은 수학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단백질 하나, 싱글 아이온 채널에서, 싱글 이온 통로에서 이런 단백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거를 여기 보시면 움직이는 걸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패치 클램프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패치 클램프 방법을 사용해서 싱글 몰레큘, 분자 하나, 단분자 연구에 시초가 됐죠. 그래서 싱글 몰레큘 연구를 많이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빈 네어하고 버트 사크만, 이분은 물리학자, 이분은 의사, 이렇게 해가지고 막스 프랑크 인스티튜트에서 이제 두 분이 아주 좋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이런 싱글 채널 리코딩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고, 그 기록을 하면 피코암페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더 작아졌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밥솥에 필요한 전류의 100만 분의 1을 다시 100만 분의 1, 10-12승 이렇게 돼서 아주 작은 거를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미세 전류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처음에는 우연히 기록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일관되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된다 안 된다 막 해가지고 거의 10년에 걸쳐서 이제 연구들을 해가지고 1980년 1월에
미세 유리 전극도 아주 깨끗하게 만들고 세포막에 또 아주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약간 음압을 가해가지고 석션을 해서 아주 잘 하면 기가실이라는 기가실 요 일렉트로드하고 전극하고 세포막하고 저항이 10의 9승 오음이에요. 그래서 전류가 요로만 흘러야지 요 옆으로 이렇게 새어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기가오hm C를 해가지고 요 하나에서 전류가 짝짝짝 생기는 걸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도 오시면 이런 세트가 이런 실험 장비가 4대가 있고요. 그전에는 더 많았었는데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4대가 됐고 그다음에 이렇게 세포 요거 한 10마이크론도 안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일렉트로드 붙여가지고 전극을 붙여가지고 이제 패치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류가 피코암페어 수준으로 10에 맞아서 12승 단위로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노벨상을 탔죠. 이제 허츠킨 헉슬리, 네오 선생님 등장했죠. 근데 맨 앞에 김기현 쌤이라고 계셨었죠. 김기현 쌤이 등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1997년도 겨울에 이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오셨다가 독일에는 이석호 교수가 있어가지고 이석호 교수가 이제 어빈 네오 선생님한테 가 계셨는데 거기에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사진 찍는 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많은 추억을 주셨습니다. 뒤에도 이제 선생님이 찍어주신 사진이 몇 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분들은 그러니까 앞에 허츠킨 헉슬리는 수식으로 이온 통로를 연구를 하셨으면 앞에서 네오 사크만 선생님은 실시간으로 단일 분자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제 관찰하셨죠. 패치 클램프 테크닉으로. 그래서 이제 라드 맥키논하고 피터 아그리는 이온 통로의 구조를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사용을 해서 결정학을 이용해서 하시게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피터 아그리가 한 물통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물은 그냥 막 아무데나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질막도 막 통과하는 줄 알았는데 물통로가 워터 채널이 있어야 물통로가 있어요. 아쿠아포린이라고 얘기하는 아쿠아맨 영화도 있죠. 포린 구멍 단백질. 그래서 아쿠아포린이 있어야지만 되죠. 한번 여러분 지금 보세요. 어디에 물통로가 있을까요? 그래서 밑에 이제 저장성 용객을 터가지고 이제 물이 막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들어가니까 뻥 하고 터지는 여기에 물통로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물통로가 없기 때문에 밖에 그러니까 물이 많은 용액을 넣더라도 물이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통로가 있다는 걸 저도 이제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온 통로의 역할은 이렇게 밖에 뭐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성장인자, 그다음에 화학물질, 압력 이런 것 가해주면 되고 제가 처음에 허츠킨 헉슬리 활동 전압은 세포막 전압이 가해지면 자극을 받아서 여러 가지 칼슘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단백질들이 이동하는 거, 그다음에 신호 전달, 그다음에 세포막 전압도 변하고 여러 가지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세포가 죽는 거, 증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채널로부터 질환까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단일 세포에서 패치 클램프 혹은 조직에서 여러 이온 통로의 활성도 이런 것들을 봐서 항상성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세포가 왜 정상으로 살아가는지를 보는 경우도 있었고 그 후에 이온 통로를 넉아웃하거나 그러니까 없애거나 그다음에 집어넣어 주거나 이런 유전자 조작 동물 모델 바탕으로 해서 생리학적인 역할, 병리학적인 역할까지 했죠. 근데 이제 1998년부터는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 그다음에 2013년에는 크라이오 EM, 그러니까 극저온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원자 수준의 이온 통로 구조를 하게 됐죠. 그래서 보다 심도 있게 여기 이제 구조 그림이 흐릿하게 보이죠. 여기 패치하는 것도 보이고 여기 G도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기초 연구부터 근데 환자 중에서도 이온 통로가 잘못돼 가지고 병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아주 중요한 이온 통로 역할이 점점 더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 통로를 보면 한 3,400가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선택적 투과성, 소듐만 통과하느냐, 칼륨, 포타슘만 통과하느냐, 그다음에 K죠. Na, K, 그다음에 클로라이드, 염소를 통과하느냐, 그다음에 바이카보네이트, 중탄산염, 뭐 칼슘 이런 걸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소듐 채널, 칼슘 채널, 칼륨 채널, 포타슘 채널, 염소 통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에 따라서냐, 물리적 자극이냐, 화학적 자극이냐, 호르몬이냐.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단일 통로로 하면 단일 통로 전도도, 그다음에 활성화가 빨리 되냐, 적게 되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많이 하고. 근데 그 유전체, 그러니까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끝나면서 인간 유전체가 다 밝혀지면서 그 전에도 이제 많이 중요하게 됐지만 유전자가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에 의한 아미노산 서열에 따라서 구별하기도 하고, 최근에 와서는 실제 구조에 따라서도 이제 구별을 하게 돼서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막전화 무전성 볼테지 게이티드 아이온 채널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예쁘게 종류별로 잘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통이 다 있게 되는 거죠. 진화론 쪽으로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트립 채널을 트립 채널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트립 C를 하고 있습니다. 제 제자 중에 이제 전재표 박사가 있는데, 요 마이클 쭈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TRP 채널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TRP 채널 책은 거의 매년 한 권씩 나와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심포지움 하면 모아서 이제 책을 이렇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온 채널의 구조를 밝히는 일은 이제 모든 단백질이 3차원 구조하는 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온 통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에 박힌 이온 통로 단백질에는 분명 어딘가에 이온이 지나가는 물길, 구멍 형태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몇 개가 모여서 이제 가운데 어떤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K 채널 같은 경우는 그 포타슘 통로 같은 경우에는 4개가 모여서 그 중앙부에 이온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미노산 서열을 가지고 구조를 예측해서 어떤 아미노산이 중요할 거다, 그걸 잘라내기도 하고 변이체를 만들고 다른 아미노산 바꾸면서 실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선택성 아이온 선택성, 아이온 셀렉티비티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소듐 채널은 소듐만, 포타슘 채널은 포타슘만 이동을 하는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면 소듐 채널이나 포타슘 채널, 칼슘 채널 이런 것들은 양이온이니까 아이온 채널에서 포 주변에 물길 주위에 음이온이 많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바꾸면은 잘 통과를 안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온 선택성을 갖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통과시키는 이온들을 끌어들이면서도 동시에 초당 100만 개가 이동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의문은 20세기가 거의 끝날 때까지도 해결되지 않았고, 나름 여러 가지 모델들을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998년도에 풀려서 미국의 라드 맥키논이 박테리아에서 K 채널, 포타슘 채널을 이제 대량 합성해서 결정을 만들고 X선을 사용해서 산란 회절, 디프렉션을 회절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해서 한 거죠. 그래서 봤더니 그 원자 하나하나 수준이 다 나왔고, 포타슘 아이온이 그 통로 안에 딱 있는 것도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스파크 오브 라이프 책이 있었는데 잘 팔렸는지 2탄도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렇게 전기가 빠바박 있다는 것을 프란 아시크로프트 아주머니가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개가 이렇게 모여서 가운데 초록색으로 있는 게 이제 포타슘이죠. 이게 통과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요거를 이제 여기가 막인데, 이건 위에서 본 거, 막을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있고 여기를 통해서 가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막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가로질러서 있는 거죠. 그래서 포타슘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레이저 포인트가 보이나요?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자 밀도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포타슘 K가 이렇게 있는 거가 이온 통로에 딱 있는 게 이렇게 직접 라드 맥키논이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 셀렉티비티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처럼 선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온 채널의 구조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소듐과 포타슘을 구별할 수 있는지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이온 통로에 대한 기존 이론들을 이제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열리고 닫히는 게 이제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었고 게이트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게이트도 있고 셀렉티브 필터, 이온 선택성도 있고 그다음에 센서들도 있어서 막에 반응하는 거, 2차 전령에 반응하는 거, 여러 가지 물질들, 리겐드에 반응하는 거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게 됐고 왜 소듐 통로인지, 포타슘 통로인지, 칼슘 통로인지, 염소 통로인지, 중탄산염 통로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라드 맥키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중에 누가 여기다 이름을 딱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온들이 요 통로를 통해서 물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요 분은 누굴까요? 제가 물리학자 중에서 좋아하는 파인만 아저씨. 근데 이제 저는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란 게 라드 맥키논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터미네이터가 미래에서 그 현재로 날라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분이 오셨다가 갔다가 다시 또 이분이 오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분이죠. 리처드 핸더스본. 이분이 크라이오 EM을 초저온 전자병을 만들어서 노벨상을 타셨습니다. 이분 때문에 우리가 구조를 할 수 있게 됐고 이렇게 화학 물질에 결합해서 열리는 통로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 별표에 그러니까 포어고 이건 5개가 모여서 되는데요. 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물길이에요. 이렇게 긴 물길도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테지 게이트 채널들은 요 S4에 여기에 플러스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여기 플러스 차지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양전하가 많아서 막전압이 가해지면 얘가 움직이면서 막전압을 감지하죠. 그러면 문이 열리고 여기 이온이 통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비슷한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많은 통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했던 이노드 렉티파이어 포타슘 채널, 내양 전류성 채널도 있고 이렇게 세포 내에서 칼슘 분비에 중요해서 근육에서 수축에 중요한 IP3 리셉터, 라이닌 리셉터 이런 것들도 있게 됩니다. 4분이 지났는데요. 제가 한 1, 2분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왜 생략을?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공부만 했고 예과 시절에는 하이젠베르크 물리학자가 쓴 부분과 전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재밌게 그때 당시에는 책이 나온 게 아니고 주간조선인가 거기에서 연재로 쭉 나왔었어요. 그걸 계속 사서 봤고 그다음에 허브이라는 분이 쓴 물리교과서 이런 것들이 예과 시절에 아주 중요하게 재미있었고 본과 시절에 와서는 의학 공부도 했지만 허치킨과 헉슬리에 대해서 요 책에서 처음 알아가지고 공부도 했고 박사후 과정은 스탠필드 선생님한테 가서 했고 현재는 트립 채널, 트랜지언트 리셉터 포텐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책 말고 제가 읽었던 책이 리차드 파인만 아저씨가 한 Surely You Are Joking, Mr. Feynman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가 책이 번역돼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분이 이제 앞에 제 멘토 선생님이시고 요 분이 이제 프란 아시크롭트예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셨었고요. 제가 이제 2019년에 캠브리지에 오래간만에 다시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같이 가신 분이 이게 뉴턴이 사가 떨어지는 걸 발견했다는 나무라 그래서 그 앞에서 찍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온 통로 연구에서도 이제 앞에 피터 선생님하고 제 얘기도 했지만 스승과 제자가 아주 중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크리스 밀러한테 가서 라드 맥키논이 연구를 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이분은 시크릿 랩 오브 매드 사이언티스트라는 분이 인터넷에서 아주 유명한데 남궁석이라는 분이신데요. 어디 교수신데 크리스 밀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아주 카톡에 해당되는 그런 거라서 재밌어서 저도 가졌습니다. 너는 몇 년 전에 실험실에서 일하다가 내가 꼬셨는데 쌩 까고 의전한 건 맥키논 아냐? 무슨 일임? 이미 졸업했을 것 같은데 뭐 했더니 의사가 됐는데 의사 재미없음요. 생각해보니 그때 하던 연구가 재밌을 것 같은데 실험실에 다시 연구해도 되나요? 대학원에 들어가도 되는데 이제 MD시니까 의대 나왔으니까 미국에서는 그냥 PhD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 따라왔으니까 그냥 와 해가지고 여기서 좀 배우다가 이게 전기생리학만 하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나는 이제 그냥 이온 통로 구조를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구조를 할 테니까 이제 대학원생들한테 다 얘기를 해요. 야, 우리 구조 시작해보자. 했더니 왜 아무 말이 없나? 그랬더니 대학원 1퇴장, 2퇴장, 포닥도 퇴장, 포닥 2퇴장, 3퇴장 했어. 그래서 거의 없어가지고 와이프하고 둘이서 포닥 학생 한두 명 데리고 해가지고
노벨상을 타시게 되죠. 그래서 2003년에 아이온 채널의 구조, 그 다음에 기전 연구를 해서 타시게 되죠. 노벨상을 언제 발표하죠? 10월에 발표하죠. 근데 이제 2003년에 5월 달에 이제 한국에 오셨어요. 제가 이제 초청을 해서 워낙 유명한 분이 1998년도 논문이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오셔서 이제 강의도 하셨고, 김기환 선생님이 이제 사진 찍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중희 선생님이 이제 계시고요. 저한테 97년 11월 21일에 오셨군요. 저희 선생님한테 왔을 때 사진 찍고, 이거는 이제 저한테 이제 갑오처럼 넘겨야 되는데, 2003년 5월 17일에 오셨거든요. 오셔가지고 서 선생, 이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진 찍어. 그래서 5월 달에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노벨상을 그해 10월에 타시게 됐죠. 그래서 영국에서 제가 한 게 이 KCNJ2라고 하는 KIR2 채널인데, 저는 이 뮤턴트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스파테이트라는 아스파틱산이라는 거를 172번째 있는 건데, 그거를 아스파라진을 만들어서 막 인공적인 실험을 했어요. 근데 뭐 이런 거 인공적으로 실험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2005년에 변이가, 제가 99년까지 있었는데 6년 뒤에 이런 게 실제로 사람에서 발견되고 이런 부정맥이 오는 거를 관찰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지금 TRP 채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구조도 잘 나왔습니다. 구조도 잘 나왔고, 이 구조를 처음 보는 이분이에요. 이판 챙이라는 분인데, 미국 가서도 봤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구조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사진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근데 요 분한테 구조 처음 낸 분이 요 리오 마우프라는 분인데, 지금 저희 학생이 이분한테 가서 전자현미경에 의한 구조도 배우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책 쓰신 분, 마이크 쭈가 있어요. 영어를 못하니까 선생님은 자꾸 영어를, 제가 크게 말이 커서 자꾸 뒤로 가시는데 이렇게 자꾸 들으려고 저는 더 앞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TRPC4-5 구조도 이렇게 다 나왔고요. 여러분한테 구조를 하나 보여주면, 이렇게 구조가 있는 걸, 예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 포가 있고, 세우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학회가지고 자랑스러운 한국인 이석영 교수님인데, 이분이 구조에서 지금 날리고 있어요. 라드 맥키넌하고 논문을 쓰시고 나서 이제 듀크 대학에서 아주 좋은 일을 정말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바이오피직스 우리나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네어 선생님한테 다 옆에 붙어서 사진 찍는 거 저 동료들인데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어 선생님 집에 놀러 갔다가 선생님이 노벨상 주셔가지고 저도 한번 이렇게 만져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제자들과 같이 열심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크홈 메시지는, 오늘의 결론은 공부는 젊었을 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 수학 이런 거 끈기기는 거 하고, 아파할 수도 있겠지만 영어 정말 잘해야 돼요. 영어 정말 잘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걸 찾아서 자기 재능을 잘 하고, 공부를 즐거운 마음으로.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한빛사라는 게 있어요.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 거기 가면 우리나라에 훌륭하신 선생님들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진짜로 노벨상 타고 싶으면 노벨상 받은 선생님한테 가서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꿈은 이루어지니까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5명 남았습니다. 이제 요 고지훈 박사는 UCSF의 샌프란시스코의 주립대학에 계시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와, 저는 기대 안 했는데 질문 진짜 많이 하셨네요. 10개나 지금 하셨는데요. 이온 채널을 통해 이온이 이동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많이 얘기했는데 더 제가 답을 해야 될까요? 이온 통로를 통해서 이온이 이동하면, 플러스 이온이 이동하면은 플러스가 막 이동을 하니까 정기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정기적인 현상이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EKG도 기록할 수도 있고, 심전도도 기록할 수 있고, 여러 가지도 기록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온 통로를 통해서 이온이 이동하면 전류가 생기고, 그걸 통해서 세포막도 전압이 변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온 채널은 모든 세포 어디나 다 있는 건가요? 거의 모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세포가 없을 정도로 거의 다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흥분성 세포와 비흥분성 세포로 나누는데, 신경, 그 다음에 심장, 근육 이런 것들, 내분비 세포 이런 것들을
내분비는 아니군요. 일단 근육, 심장, 신경 이런 것들을 흥분성 세포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종류가 다양하고요. 그다음에 비흥분성 세포들 이런 것들에는 좀 다양성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 종류는 총 몇 개인가요? 와, 신경 종류는 제가 이게 몇 조는 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자신이 없네요. 한번 인터넷으로 쳐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온 통로를 이용하면 의학적으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어떤 질병에 가장 효과적인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움직임과 관련되는 것들, 근육의 이동, 이상한 거 이런 것들에 이온 통로 질환이 많아요. 그리고 신경과 관련돼서 이온 통로 질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감정적인 것도 이온 통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신경 안정제를 먹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온 통로를 통해서 흥분을 가라앉혀 줘야 돼요. 가라앉혀 주면은 우리가 이제 흥분이 안 되고 마음이 가라앉는 이런 게 되고, 그다음에 아주 위험한 건 뭐겠어요? 심장 발작이 일어날 때, 부정맥이 일어날 때, 부정맥이 일어날 때는 이런 이온 통로가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병들이 있어서 이온 통로에 작용하는 약들이 부정맥 치료에도 사용이 되고 신경 질환에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온 통로는 원통과 비슷한 단백질이 세포막에 박혀 있는 형태라고 하셨는데 하나의 통로 단백질은 항상 같은 모습을 유지하나요? 말한 것 중에 최소한도 두 가지는 있을 수가 있죠. 문이 닫혀 있는 거와 열려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조 나온 것들 보면 활성 물질을 주고 열려 있는 모습을 측정한 그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통로를 막는 그런 억제제를 통해서 구조가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들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구조도 나와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항상 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기능에 따라서,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막전압 부정성 통로 같은 경우에는 그 막전압을 감지하는 그 부위가 올라간 거, 내려간 거, 중간 거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2개 이상은 있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온체는 몇 개 정도가 있나요? 한 300개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과학기술이 발전했을 때 이온 통로가 어떻게 바뀔 것 같나요? 아마 이온 통로 연구가 어떻게 바뀔 것 같냐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나노미터까지 내려온 거죠. 이온 통로의 크기가 100나노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나노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노미터까지 내려왔는데 포 사이즈는 1에서 2 옹스트롬 정도 돼요. 그러니까 0.1 나노미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다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거는 뭐 양자역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좀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호르몬 쪽이면 아토피 관련 연구하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네. 그 아토피 관련해서는 TRPV3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토피와 아주 연관이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TRPV3은 여러 가지 물질이나 그다음에 온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다음에 천연 물질 이런 것들도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아토피와도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나 이런 것들 중에 브라드키닌, 여러 가지 히스타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 연관이 되죠. 연관이 됩니다. 교수님처럼 되면 어떤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될까요? 물리학을 하셔도 되고요. 생물학을 한 다음에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의대 들어와서 의사하고 해도 되고 의사 안 되고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대에서도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진 찍는 날 나왔대요. 이게 아마 2003년 라드 맥키논이라고 아니면 네오 사크만 선생님하고 근데 이온 통로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일 했다. 이온 통로 이렇게 하신 거 대단하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라드 맥키논은 보고 싶었었고요. 그래서 오신다 그래서 교실에 모셔서 얘기도 나눴었고 정확한 기억은 없네요. 근데 이분이 라드 맥키논이 정말 강연을 잘하세요. 그래서 아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그 강연한 게 있고 자막이 영어로 나오니까 번역한 것도 나올지도 몰라요. 한번 보시면 정말 저보다도 더 잘 이온 통로를 설명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못하기 때문에 하다가 헷갈렸던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어 잘하셔가지고 아주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원어민처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뭔가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심장 전기생략을 하다가 평알근 연구라는 거로 이제 교수되면서 바꿨는데, 거기가 이제 제가 불이게 찾아보시면 제가 처음 논문 낸 게 소화관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뛰나, 어떻게 움직이나에 대한 것을 TRPM7이 그런 페이스메이커 포텐셜을 만든다, 페이스메이커 액티비티를 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장을 몸 밖으로 띄어내면 걔가 자발적으로 뛰어요. 꿈틀, 꿈틀, 꿈틀 이렇게 뛰어요. 그래서 그거에 왜 그러나를 연구를 하다가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거기서 이제 아세틸콜린이라는 부교감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데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떤 이온 통로를 활성화시켜요. 그걸 우리가 이제 무스카린에 의해서 자극된 양이온 통로가 되는데, 그 통로에 대해서 전기생략적으로 연구를 했고 패치 클램프를 통해서 연구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트립시 4, 5 채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채널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근데 생략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원리, 기전을 연구하는 건데, 얘가 아세틸콜린이라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 반응해서 흥분을 시키는 그런 이온 통로이기 때문에 뇌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최근에 트립시 4, 5를 넉아웃한 없앤 쥐들 보면 불안, 우울, 공포 이런 것까지 생기는 거로 봐서 이런 이온 통로가 처음에는 소화관에서 자발적인 운동, 그 다음에 왜 음식을 먹으면 소화 촉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기본 연구를 하지만 그런 연구가 원리를 밝히면 우리 몸의 생략도 알 수 있고 질환과 관련돼서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많은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극적으로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연구가 됐으면 소원이 없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약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맨날 이제 남의 나라에서 약 개발한 거 갖다가 카피해서 복사해서 쓰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코로나19를 맞이해서 많이 발전했으니까 더 좋은 나라가 되고 과학적으로도 선진국이 되고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는 한 20, 30년 후에는 우리나라에서 노벨상도 나오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는 밝다고 생각을 하고 이온 통로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